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저에게서 아들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데다 제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말았죠. 눈물로 살아가던 어느 날 15년 만에 아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부고였죠. 아들 시신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제게 시어머니는 입 닫고 장례나 네 손으로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던 곳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던 내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을 둘러싼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를 낳으신 분은 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왔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하잖아요. 구멍가게 할아버지와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린 저를 키우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는 경찰을 통해 저를 시설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저를 품게 된 건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시설에 보내지고 얼마 안 돼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됐어요. 어릴수록 입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집에서 6살 때까지 그 집 딸로 살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7살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파양이 됐어요.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집 부부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저는 충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주변을 통해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되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조금만 화가 나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곤 했대요. 아무래도 어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않고 늘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저는 매일 시설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한 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구해주신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입양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는 매주 시설에 찾아와 아이들한테 과자랑 사탕도 가져다 주시곤 했었는데 제가 파양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시곤 하셨죠. 처음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하게 됐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양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시설에 찾아와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입양하시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 입양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나는 이미 늙고 힘이 없어서 널 키울 자신이 없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힘든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나도 벌써 9살이나 됐다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선생님 몰래 양말도 빨았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입양을 그저 함께 사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입양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늘 웃는 모습으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할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보호자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늘 참석해 주셨거든요. 물론 대학교 입학식에도요. 시설에서 자란 제가 대학까지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놀라요. 그도 그럴 게 시설에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거든요. 정착금이라고 해봐야 당시만 해도 5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살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사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니나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저도 후원자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다행히 고3이 올라가던 때 원장님을 통해 후원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등록금 일체를 대주겠다고요. 솔직히 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들어간 시립대는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후원자님한테 부담을 덜 지을 수 있었죠. 후원자님은 매번 원장님을 통해 등록금을 보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만나주신다고 해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 인생에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틈만 나면 원장님을 졸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후원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바로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혼자 손님도 없는 불 꺼진 가게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눈물이 다 났어요. 제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라시며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면서 정작 당신은 초라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저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텐데 말이죠. 문 앞에서 울먹이는 저를 발견하신 할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누가 괴롭히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기만 했죠.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곤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하지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분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이 되셨는지 가게가 딸린 집과 통장 잔고를 모두 제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유언처럼 남긴 글에는 어차피 당신에겐 책임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유일한 친구인 제게 모든 걸 남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일한 제 바람막이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자격도 없는 건가?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는 건가?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만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 아이의 아빠를요. 친구의 권유로 등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그 남자는 학생 신분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경영학과 선배였어요.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지 선후배 할 거 없이 다들 그 선배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툭하면 동아리 사람들한테 밥과 술을 사고 누가 자기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선배, 그 지갑 어디 거예요? 그거 명품이죠?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선배한테는 가격 따윈 상관없겠구나. 나 같은 서민이야. 물건 살 때 가격표 먼저 보지만 선배 같은 부자들은 물건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형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진짜. 자식, 뭘 그런 걸 가지고 다음 생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거 너 가져. 난 집에 다른 디자인 있으니까. 당시 백화점 가격으로 100만 원에 달하는 지갑을 선뜻 내주는 선배를 보고 저는 속으로 기함을 토했어요. 100만 원이면 내 2달치 생활비였거든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나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자기가 벌어서 얻은 돈이겠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공짜로 생긴 돈이겠죠. 누구는 낳아준 사람 얼굴도 모른 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배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부러 선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선배는 유독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여자들은 마다하고 말이죠. 권희정이라고 했나? 국문과 3학년 맞지? 상준이랑 같은 과. 네. 와, 대답이 참 야박하다. 좀 길게 대답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나가자. 내가 TGI에서 스테이크 사줄게. 싫어요. 뭐가? TGI가 아니면 스테이크가? 그것도 아니면 나? 마음 같아선 그래 너다. 난 네가 정말 싫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게 그 정도의 깡은 없었어요. 어찌됐거나 선배는 저와 같은 동아리인데다 저보다 학번이 위니까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몰라도 동아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괜히 상황을 껄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다른 핑계를 댔어요. 고기 안 좋아해요. 혹시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길게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채식주의자는 개뿔,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채식주의자인 걸로 하자 싶었어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일도 없으니 알게 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배를 쥐고는 깔깔대고 웃지 뭐예요. 아, 요즘 채식주의자는 닭꼬치도 먹고 제육덮밥도 먹는구나. 몰랐네. 아, 미안. 실은 내가 학교 근처 분식집이랑 김밥 천국에서 널 몇 번 봤거든. 동아리방에선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길래 원래 그렇게 우울한 성격인가 했는데 친구들끼리는 잘 웃고 말도 잘하더라. 그래서 식당에 네가 있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곤 했어. 한마디로 희정이 네가 오늘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건 나 때문인 거지?
싫어하는 건 고기가 아니라 나인 거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난 희정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내가 변태인가 봐. 나 싫다는 사람한테 애정이 더 생기는 말이야. 권희정,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넌 계속 날 싫어해.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도 입고 구두도 신고 백도 메고 나랑 데이트도 하면서 계속 날 싫어하라고. 난 내 방식대로 널 좋아할 테니까. 어때? 꽤 현명한 방법이지?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지 뭐예요. 선배 손에 이끌려 선배 차에 타게 된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안 먹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스테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하지 뭐예요. 그 비싼 스테이크를 버리는 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먹었죠 뭐. 맛은 있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저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제가 일하는 카페 앞까지 차를 태워주지 뭐예요.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끄는 값비싼 수입차로 말이죠.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방금 타고 온 차 재규어 맞지? 와, 난 저 차를 잡지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너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선배예요. 선배는 무슨, 아까 그 남자 눈빛 보니까 하트가 숑숑 나오던데?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희정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제법이야 아주. 원치 않는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원치 않는 차 한번 올라탔다가 저는 하루아침에 반란 까진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선배는 학교에서도 남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댔어요. 제게 명품백을 사다 안기거나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까지 와서는 요망한 눈빛을 쏘아대며 누가 들어도 둘이 사귄다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해댔거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과는 물론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저와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그동안 선배를 호시탐탐 노리던 여학생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디를 가나 여학생들의 눈총을 받았고 남학생들은 제게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 잘난 선배가 저한테 빠져서 해롱거리는지 궁금해했어요. 한마디로 의도치 않게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덕분에 저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서 온종일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이 되기 일쑤였죠. 이런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 좋아 죽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선배를 불러 따졌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돈 좀 있으면 사랑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요. 내가 선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선배가 아냐고요. 내가 언제 선배한테 명품백 사달랬어요? 비싼 차 태워달랬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선배한테는 날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나는 아니에요. 선배한테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내 처지가 한심해서 죽고 싶다고요. 난 선배랑 달리 가진 것도 없고 뒤에서 나를 받쳐줄 부모도 없어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흔들고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냐는 계산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선배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돈도 많고 여차하면 뒷수습해줄 잘난 부모님도 있어. 네가 나를 가지면 내 돈도 내 부모의 권력도 다 네가 갖게 되는 거야. 어때? 남는 장사지? 아, 사람이 진짜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정말 끝까지 왜 이래요? 너야말로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거니?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나 안 좋아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고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라고. 날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네 처지 모르고 접근한 것 같니? 돈도 많은 내가 한 사람 인생 터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살았던 시설, 네 학비를 대주던 할아버지, 네 한 달 수입, 네가 지금 사는 집,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뭐든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그냥 마음 변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되잖아. 그때는 선배의 그 말이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객기 정도로 들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선배가 했던 말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쉬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값비싼 차라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문이 열리더니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구석이 하나 없는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권희정 학생 맞죠? 나 기원이 엄마예요. 그제야 왜 이런 값비싼 차가 우리 동네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원이는 선배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림이요. 가난한 여자에게 돈 봉투를 내던지며 이거나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같은 흔해 빠진 레퍼토리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희정 학생을 많이 좋아해요. 걔가 지 아빠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기원이 아빠는 희정 학생만 괜찮다면 졸업 전에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건 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이라니. 선배가 누굴 닮아서 자기 멋대로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을 쏙 빼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기원이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역시나 선배 어머님은 나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지금 당장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지만 희정 학생 인생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예요. 병원에서는 10살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벌써 25해를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선배가 왜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은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도요. 나를 데리고 놀다 버리려는 가벼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선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해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문제는 그걸 이어줄 자식이 기원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기원이가 아니라면 그 자식이라도
회사를 이어줬으면 해요. 희정 학생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아들 앞세와 결혼 닥달하는 거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희정 학생이 싫다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우리 욕심 채우자고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을 생각은 없으니까. 담담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식의 얘기를 꺼내는 선배 어머님을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깔보곤 했는데 선배 어머니는 그들과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선배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선배 어머니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집에 들어온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몸에 열이 많이 올랐는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사막을 걷는 꿈에 시달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아가며 잠에 취해 있었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겨우 잠이 깬 저는 바닥을 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온 선배의 얼굴을 보고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선배를 통해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은 어쩌면 내내 가슴속에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하고 힘든 순간도 홀로 버텨내야 했던 외로운 내 삶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던 탓에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린 곳은 내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좋은 병실은 처음이었어요. 병실 하나가 우리 집 전체보다 더 컸으니까요. 소파에 기대앉아 잠들어 있던 선배는 제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몸이 그렇게 불덩이인데 왜 병원엔 안 갔어?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선배는 어떻게 알고 왔는데요? 엄마가 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얘기해 주셨어. 희정아,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고 닥달하는 거 아니야. 사는 동안 너 귀찮게도 안 할게. 그냥 내 눈길 닿는 데 있으라고. 그뿐이야. 오늘처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곁에서 지켜만 볼게. 네가 싫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자. 네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날 선배는 확실히 달랐어요. 늘 사람 약을 올리듯 장난처럼 말하던 선배였지만 그날 선배의 눈빛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내가 많이 약해진 탓이었는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 끓는 청춘을 한 집안에 몰아넣었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나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배의 약속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가와 제 옆에 찹쌀떡처럼 붙어 앉았어요. 열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툭 하면 열을 잰다는 명목하에 이맘에 얼굴을 손바닥으로 부벼대는데 고아인 저보다도 정에 굶주린 사람 같았다니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는 중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까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봤자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동거를 이어갔고 이제는 선배의 스킨십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국 함께 산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돼버렸죠. 그러다 우리 아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졸업을 앞두고 한창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평소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뜬금없이 마지막 생리는 언제 했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생리 불순이라고 했더니 테스터기를 내밀더라고요. 임신일지 모르니까 약 먹기 전에 테스트부터 해보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스터에 붉은 줄 2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고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무엇보다 얼마 안 남은 임용고시가 걱정이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교사일을 하기 힘들 거고 이래저래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잠깐이기는 했지만 선배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이를 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임신 사실을 전했더니 이 남자가 글쎄 펑펑 울지 뭐예요. 그날 밤 선배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선배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기특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가족인 건가 싶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일단 휴학을 하고 출산한 뒤 다시 복학해 임용고시를 치르라는 선배 아버님 말씀에 따라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곤 태교에 전념하게 되었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과일이며 채소, 소고기도 최고급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또 언제 있을까 싶더라고요. 임신 전에도 강아지 따라다니듯 저를 따라다니던 선배는 이제 아예 암수 한 몸처럼 제 옆에 착 달라붙어 다녔어요.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곤충도 마치 인류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옆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었고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어요. 가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제 옆에서 지그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선배와 눈이 마주치곤 했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은 한꺼번에 몰아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만큼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정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제가 분만실에서 10시간 넘게 산통과 싸우고 있던 그때 선배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안 냈던 선배는 엄청난 통증을 진통제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긴 산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선배는 물론 선배 부모님조차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선배 어머님이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저는 혹시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한테 파양을 당할 때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버려진 건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일주일이 가깝게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모님이 퇴원하라셔. 병원에서도 그러라고 하고. 일단 짐은 내가 다 싸뒀으니까 아침 먹고 바로 퇴원하자고. 선배는요? 선배는 왜 안 온대요? 내가 애 낳은 건 알긴 한데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울먹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기도 안 되겠는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애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 집 아드님이 말이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다들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에 못 왔던 거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조만간 사모님이 다녀가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악을 쓰며 절규했어요. 선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선배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나랑 아기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죠.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우리 애를 왜 어머님이 데리고 가요?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엄마라고요. 당장 데려오세요. 내 아이 돌려달라고요. 데려오면 네가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이제 겨우 23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시작인데 죽은 사람 아이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 넌 네 인생을 살아. 내 아들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최선일 거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원이 마지막 부탁도 있고 하니 앞으로 너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주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네가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기다려. 선배 어머니는 그렇게 제게서 아들을 뺏어갔어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선배랑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선배와 함께 꾸몄던 아이방은 주인을 맞아보지도 못한 채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 집에서 저는 한 달 남짓 지내다가 들어갈 때 가져갔던 옷가방을 들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방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들어가 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딸린 그 집을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보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보습학원으로 키워냈어요. 선배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후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우편함에는 종종 소인이 찍히지 않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가슴팍에 달겨있는 이름표에는 이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배가 죽기 전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진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속 배경으로 보아 한국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있는 집에선 다들 자식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곤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될지 몰라 미리 여권을 마련해 두었어요. 10년이 지나 여권 만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여권을 갱신해서 늘 가방에 넣고 다녔죠. 철마다 아이의 성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은 우리 집 우편함에 놓였어요. 봉투에는
사진 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선배 어머님이 보낸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자신이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 속 아들은 커갈수록 제 아빠를 똑 닮아갔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말이에요. 15년이란 세월을 사진 몇 장으로 달래며 언젠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낯익은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을 모시던 김비서입니다. 또렷하게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배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을 때 몇 번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났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퇴원 수속을 하러 왔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드님 장례식이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사모님께서 아드님 장례는 본인 손으로 직접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장례식이라뇨. 우리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죠?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잘 키워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하와이에 도착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차에 태워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했는데 처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아들 장례식이라니.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남자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한 저는 현지에 마련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싸늘한 주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멀쩡한 아들을요. 엄마 맞죠? 죽은 제 아빠를 빼다박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할머니를 통해 그동안 제 사진을 받아봤다며 만나면 한 번에 알아보려고 얼굴을 익혀뒀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참을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 걸려온 선배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이게 다 늙은 시애미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다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우리의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님은 밖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정략 결혼이었으니 자기 구미에 맞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10살을 못 넘길 거라던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멀쩡히 살아있자 마음을 고쳐먹곤 여자들을 정리하셨던가 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었던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서와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 대신 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는 계산이 섰던 모양이에요. 선배가 죽고 제 아들을 뺏어간 건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자식까지 빼앗긴 제가 가여웠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아들만큼은 제 품으로 보내주려고 지난 15년간 손주를 품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아버님은 여전히 주변에 여자를 들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요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아오셨고 아버님이 암이 재발해 더는 회생 불가한 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남편한테 하나뿐인 손자의 부고를 전하는 걸로요. 비서실에서 눈치챌 걸 고려해 엄마인 나까지 속여가며 하와이로 데려오는 수고까지 감내하면서 말이죠. 이날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을 버텼어. 너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다만 나로서는 이 방법밖엔 없었다. 미안하다 애미야. 뒷일이 수습되면 직접 찾아가 사죄하마.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복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걸 알고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내 자식을 보호해준 어머님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남편의 숱한 외도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현재 아버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연명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손주 하나만 믿고 더는 자식을 두지 않았던 터라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이유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니까요. 아들이 원한다면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저와 선배를 닮은 아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15살밖에 안 돼서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강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모자에게는 돈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1분 1초가 더 소중하니까요. 마음고생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앞으로는 우리 모자 앞날에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희 모자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